넵, 베이노믹스 Principle of Economics 5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이 챕터 내용을 바꿔서 맨큐 기준은 14장부터 진행할 내용이고요. 바로 시장이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각 기업이 얼마만큼 생산을 해내야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다면 그 기업이 각각의 시장마다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보게 되는 시장 이론을 오늘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 이 두 개에 대해서 다뤄보고, 다음 6회차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과점 시장,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회차에서 우리가 뭐 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개, 생산 이론하고 비용 이론,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생산 이론 같은 경우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를 제일 핵심적으로 다뤄봤고요. 단기 생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 가변 생산 요소였고 자본은 고정 생산 요소였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지만 정말 단기적인 그런 시간,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이런 시간에서는 기계라든지 공장 같은 이러한 자본적 생산 요소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생산 요소는 자본이 바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량만 변화시켜서 Q를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단기 생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생산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렸었냐면, L 생산 요소의 평면과 Q,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 생산을 낼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고, 그래서 총 생산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총 생산 함수가 그려지는데, 궁극적으로 요 지점까지, 요 노동량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걸 100명이라고 친다면 저 100명까지는 100명의 노동량까지 투입했을 때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낼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이라는 인원이 고용됐을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공장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101명째 고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즉 그 이상의 인원을 증원해서 이제 노동량을 고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점차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겠죠. 추가적인 생산량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일정 구간에서 궁극적으로 생산량이 피크인 지점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생산 활동에 너무 방해가 돼서 총 생산량이 더 감퇴하는 그런 효과가 일정 구간 이후에는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생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기로 했었어요. 한계 생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고정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 가변 요소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한계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총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NP가 0이 되는 지점. NP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한계 생산이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라는 거고, 다음부터는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한계 생산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생산이 0이 되는 지점이 제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바로 생산 극대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함수 같은 경우, 이건 어제 식을 안 써드렸는데 이 식을 왜 써드렸냐면, 궁극적으로 이게 총 비용이라면 얘가 가변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고정 비용이겠죠. 단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단기라고 표현한다면, 단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장기에는 저 식을 그대로 가져가도 어차피 다 가변 비용으로 변하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고요. 비용 함수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출할 수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VC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FC가 존재하면 여기에 코스트가 있고 여기에 얼마만큼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TC가 되는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변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가변 비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 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 될 텐데, 걔네들의 총합이 총 비용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그래서
한 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여기가 최소화되는 지점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MC가 이렇게 통과하고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었고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ATC라고 한다면 AVC의 최저점이라고 하고, 그냥 대충 이 지점이 ATC의 최저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었죠. 정확하게 도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걸 잘 참조하시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출을 했었습니다, 어제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고, 궁극적으로 MC가 V자 형태의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고요. ATC와 AVC가 그 ATC와 AVC의 최저점이 MC가 지난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의 최소화점 같은 경우에는 MC가 ATC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총 비용 자체가 가장 극소화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얘가 평균 비용이잖아요. 즉 평균적인 비용이 제일 싸져 있다라는 것이 생산 단가 자체를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지점에서, 즉 ATC 최저점에서 비용이 최소화된다라는 그런 조건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게 이제 단기 비용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이러한 ATC를 여러 개를 그렸었죠. 왜? 단기에서는 우리가 했던 게 지금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공장이 예를 들어서 100명짜리가 들어가야 가장 알맞은 그런 합리적인 공장이라면 그 시설에서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비용을 얼마만큼 극소화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단기에서 다뤄봤다면, 장기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자본도 가변 요소이기 때문에 그 가변 요소를 생각한다면 이 ATC를, 예를 들어서 이게 K가 10짜리 ATC면 K가 20짜리 ATC가 있을 수도 있고 K가 30짜리 ATC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쭉 그려서 전체의 ATC를 어제 그려봤었고, 여러한 형태가 envelope, 포락선 형태, 즉 각 곡선의 최저점만을 연결한 선이 아니라 각 지점에 각 X좌표의 최저점을 모두 연결한 그런 선을 LRATC, 즉 장기의 ATC라고 우리가 놓고 보기로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했던 게, 여기 하면서 이제 평균과 한계의 비용에 대해서 해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요 이전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평균보다 낮죠. 즉 반평균이 80점인데 새로 전학 온 친구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 새로운 반평균은 하락하겠죠. 자, 반면에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계보다, 즉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애보다 내 반평균이 더 낮으니까 새로운 반평균은 분명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4회차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뤄봤던 거고요. 까먹었는데, 그래서 기업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다?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은 프로핏이고, 프로핏은 토탈 레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그래서 P 곱하기 Q에서 토탈 코스트 뺀 양만큼, 그러니까 얼마만큼 팔았는지, 그러니까 총수입이 곧 얼마만큼 팔았는지와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를 곱한 값이 토탈 레비뉴니까 걔네들의 차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각각 얘를 정확하게 Q로 미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MR-MC가 0이 되는, 즉 MR과 MC가 같아지는 저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드디어 오늘 5회차 바로 이 시장 이론에서는 이전까지 방금 전에 했던 거는 각 기업이 어떻게 수량을 결정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다뤄봤다면, 이제는 한번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장에는 크게 경제학적으로 4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이론적으로 완전한 시장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러한 기준점을 기업의 개수로 놓고 일단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개수? 그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개수.
얼마만큼 되는지 무한대에서 0까지 우리가 놓고 볼 건데, 맨 처음에 우리가 다뤄볼 것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완벽한 시장이고요. 경제학에서 대부분 다루는 그러한 가정들은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되는, 정확하게 기업이 한계겠죠. 기업이 한계인 그러한 시장을 일컬어서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죠. 그 산업에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독점 시장입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시장을 과점 시장, 이러한 것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통신사라든지 정유업체라든지 기타 등등 업체들이 딱 그 소수의 집단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조금 더 경쟁적이나 기업의 수가 그래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외식업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될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 요 2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얘네들이 가장 이론적으로 대척점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얘네 둘만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과점 시장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론에서 사실 5회차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터이니, 그러니까 보다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완전 경쟁 시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완전 경쟁 시장은 일단은 정의 그리고 특징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의 개수가 무한대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인데, 그와 동시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한대여야 돼요. 그러한 조건들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합니다. 즉, 그 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물건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그러한 시장을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건데, 그와 동시에 하나 또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homogeneous product, 즉 동질적인 제품을 우리가 팔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100% 동질한 그러한 제품을 파는 기업이 있나요? 상당히 보긴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있는 게 못, 나사?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용도가 비슷하잖아요.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사이즈나 그런 것도 다 동일하다면 정말 같은 제품이 되는 거죠. 동질적인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한 제품을 파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세 번째, 저 C번에 있는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특징이 있는데, 저것이 왜 존재하냐면 A번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는 사람들도 무한대고 파는 사람들도 무한대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같은 그런 못이나 나사 같은 그런 물건을 팔 때 시장에서 내가 그 물건이 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왜? 호모지니어스한 프로덕트를 판매하니까. 즉 동질적인 재화를 판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재화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그 가격을 그대로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의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것보다 조금만 더 비싸게 팔면 셀러들, 즉 사는 사람들이 안 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어들, 그거 안 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싸게 팔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가격을 낮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이제 이건 우리가 오늘 할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손해가 나서 다시 또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형태들이 보일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그 가격을 테이크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free enter and exit, 즉 그 기업의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까지 붙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서 도출을 하면서 조금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입과 탈퇴에 대한 그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더라. 즉 이윤이 나면 기업들이 다 들어올 거고, 그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손해가 난다면 다 기업이 퇴출할 테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 자,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바이어랑 셀러가 무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질적인 제품을 팔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free enter and exit 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진입과 탈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조건을 어디에 맞췄었냐면 MR equal MC로 맞춰서 놓고 봤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MR을 한번 도출해야 되고 MC를 한번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탈 레비뉴는 P 곱하기 Q였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지겹도록 했죠. 내가 얼마만큼의 물건을 팔고 그것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얼마의 물건을 팔았고 얼마만큼 팔았는지, 이 두 개의 조건을 놓고 볼 것이고요. 자, 평균 비용 같은 경우에는 토탈 레비뉴에서 Q를 나눠준 요 양만큼이 될 건데, 요게 지금 토탈 레비뉴가 P 곱하기 Q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P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탈 레비뉴를 Q로 미분을 할 건데요. 이것을 한계 수입, 즉 MR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이게 뭐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MC, 얘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3회차에서 진행했었죠. 3회차에서 후생경제학하면서 서플라이 커브, 즉 공급 곡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걔가 곧 MC 커브였어요.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자,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지점에서 우리가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방식은 P가 정해지면 얼마만큼 팔지를 결정한다 했다면, 그걸 거꾸로 생각해봐서 내가 요 10번째 물건을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는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었어요. 이것을 역으로 봤다 해서 이런 거를 역공급 함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자, 10개를 예를 들어서 $20에 판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 10번째 물건을 만들 때 들었던 비용이 $20였기 때문에 적어도 $20는 받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에 팔겠다라는 공급의 의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MC 커브는 서플라이 커브가 될 거예요. 공급 곡선이 곧 MC 커브가 될 건데, 우리가 MC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었었는지는 이전 시간에 다뤄봤었죠. 살짝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살짝 V자형 형태의 MC 커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까 이전에 했었는데 MR하고 MC 요 관계들에 따라서 이윤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우리가 따져봤었죠. 내가 만약에 그 한 재화를 더 생산을 해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비용보다 더 크다면 그 재화는 생산을 해내야죠. 그래야 내 총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 자, 반대로 한 개 수입보다 한 개 비용이 적다면 내가 그 재화를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재화는 생산하지 말고 생산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MR과 MC가 같아지는, 즉 내가 그 재화를 생산해내서 얻을 수 있는 수입과 그 재화를 생산해내서 얻을 수 있는 생기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을 해내야, 즉 Q스타까지, 여기서 결정되는 Q를 Q스타라고 하면 Q스타까지 생산을 해내야 토탈 레비뉴가 극대화되겠죠.
총수입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낼 건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나서 MR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MR과 MC가 같아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 이론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이론에서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그 내가 그리는 그래프가 시장의 그래프인지 그 기업, 생산하는 기업의 그래프인지를 분석합시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타겟팅해서 그려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달라요. 어떤 기업이 맞이하는 그러한 시장과 시장 전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테두리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한대의 바이어와 무한대의 셀러가 존재하니까. 근데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일단 잠깐 규정을 하자면 요 전체가 마켓이고요. 요 일부, 즉 어떠한 기업이 판매하는 양만큼이 한 기업이 맞이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봐도 정말 대충 그린 그림이지만 시장과 기업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이 시장 이론에서는 내가 지금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분간해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시장의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시장은 마켓이어서 MKT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서술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업에 대해서 서술을 할 건데, 여기서 기업은 당연히 지금 완전경쟁 시장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경쟁 시장에 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배워왔던 모든 시장은 다 완전경쟁 시장으로 다뤄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경쟁 시장 전체에서는 당연히 물건값이 싸지면 수요를 적게 할 거고요. 물건값이 비싸지면 다시 잘못 설명드렸네요. 물건값이 싸지면 수요를 많이 할 거고요.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요를 적게 할 거고요. 자, 반면에 물건값이 싸지면 공급을 적게 할 거고요. 물건값이 비싸지면 공급을 많이 할 테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균형이 발생할 건데 이 균형점에서 시장의 가격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완전경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 설정 능력이 없습니다. 독점력이 없기 때문에 특화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딱 결정되면 그 가격에만 그냥 팔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즉 이 가격을 생산하는 기업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P를 그래서 P에다가 고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요. P가 저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역으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저 가격 말고는 수요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 이게 지금 기업에서 맞이하는 수요 곡선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기업이 맞이하고 있는 그 가격은 본인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수급 원리에 의해서 이미 그 가격이 결정됐고 본인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대로 테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받았죠.
자,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가격 이외의 가격, 즉 그것보다 그 기업이 조금만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팔면 그 제품을 안 사요. 정확하게는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겠지만,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을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 저희 지금 이 가격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은 이 가격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가격에서만 수요를 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토탈 레비뉴, AR, 그 다음에 MR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잘 봅시다. 자, 토탈 레비뉴는 P 곱하기 Q였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지금 가진 특징이 P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R, 즉 평균 수입도 P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평균 수입도 P에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격이 $5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기업이 맞이하는 평균 수입은 한 개를 팔아도 $5고 두 개를 팔아도 $5잖아요. 지금 모든 가격이 다 P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즉 $5, 여기가 지금 $5라고 가정한다면 이 $5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팔아도 두 개를 팔아도 100개를 팔아도 한 개당 얻어들이는 평균 수입은 $5겠죠. 그렇기 때문에 P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수입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P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놀랍겠지만 P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P가 나와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TR이 P 곱하기 Q인데 지금 P가 상수죠. 일종의 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기 때문에 Q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1차항이니까, 즉 MR이 P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말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가격이 시장에서 $5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역으로 그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놀랍겠지만, 정말 놀랍겠지만, 내가 하나를 팔아서 $5를 벌었어요. 자, 그 다음 두 개째 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지금 그거의 물건 가격이 얼마죠? $5죠. 그럼 내가 그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예요? $5예요. 즉 한 개 수입이 $5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지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대화에서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 수입도 결국엔 P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즉 정말 이 완전 경쟁은 정말 사이코같이 정말 완벽하게 이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에서 한 개 수입도 같아지고요, 평균 수입과 한 개 수입이 다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러한 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얘랑 얘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D는 뭐예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얘가 꼭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이 생기는 평균 수입, 한 개 수입이 모두 P에 고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누차 강조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기업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MC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었냐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 기업의 서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서플라이. 즉 그러면 또 이 왼쪽에 있는 서플라이랑 이 서플라이가 뭐가 다른 거냐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서플라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서플라이가 기업의 서플라이죠. 자, 이 기업들이 시장에 무한대가 있죠. 그 무한대를 곱해서 표시하게 되면 이 시장 전체의 서플라이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시장 전체고요. 그래서 얘는 시장 전체의 공급, 얘는 시장 전체의 수요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기업의 공급 곡선, 그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MR과 MC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얘가 P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MC는 서플라이 커브였으니까, 그래서 요 지점에서 Q스타가 결정이 되겠죠. 즉, 요 Q스타는 어떤 Q스타예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기업에서 결정하는, 즉 기업이 얼마만큼 생산을 낼지, 내가 완전 경쟁 시장에 지금 위치해 있다면 그 기업이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생산량 Q가 바로 저 Q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 Q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분간해야 되는 게, 여기서 생기는 Q스타랑 여기서 생기는 Q스타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Q스타는 그 기업의 Q스타고요. 이 Q스타는 시장 전체의 Q스타예요. 즉 지금 요 S커브가 요 기업의 S커브에 무한대로 곱해졌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Q스타에서 무한대로 곱해야 시장 전체의 Q스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길고 길게 왔지만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그 기업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시장에서 결정된다면 프라이스 테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MR이 결정이 되게 되고, 거기서 MR과 MC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생산을 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윤 극대화가 MR은 MC다라는 조건이 100% 맞아요. 모든 시장에서 그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MR은 MC와 같아져야 되는 그 지점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큼은 MR이 곧 P이기 때문에 P와 MC가 같아지는 저 지점에서도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왜냐? P랑 MR이 같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생산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 다음 강의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그럼 이제 기업의 생산 결정 능력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생산 결정 조건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 단기에서, 그 다음에 장기에서 그 기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